언제 봐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장면들입니다. 요즘 이러한 장면들을 스마트폰 속에서 더 자주 보진 않으신가요?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에게 낯선 기기였던 스마트폰은 필요한 정보를 찾거나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주며 우리 삶의 질을 높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다수가 스마트폰이 없으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스마트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자신의 스마트폰 이용 상태를 점검하고 건강한 이용 방법을 알아가는 시간, 스마트한 온오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5G 네트워크의 등장으로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콘텐츠를 지연 없이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의 사용이 가속화되면서 1인 1 디바이스가 아닌 1인 다 디바이스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죠.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은 스마트 시티,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 자동차, 인공지능 로봇 등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키고 우리 삶에 더 많은 분야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지능 기술들이 결합한 지능정보사회에서 스마트폰의 역할은 더욱 커질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얼마나 또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이용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렇듯 대다수의 국민이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짐에 따라 스마트폰 사용에도 과부하가 걸리고 있습니다. 먼저 의존적 사용이란 주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사용하여 습관화되는 경우입니다. 사용량과 빈도수 등의 내성이 생기고 부지불식간에 사용하기 때문에 과의존적 사용을 인지하기 힘듭니다. 또 강박적 사용이란 의식적인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편한 것이 아니라 안 하면 불안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나름대로 합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용 과정에 가치와 이유를 부여하지만 불안과 금단이라는 증상이 동반됩니다. 이 둘 다 습관화가 되어질 때, 그리고 신체적, 심리적, 실제적으로 불편감과 여러 생활상의 문제를 유발하는 상태가 될 때 스마트폰 사용에 과의존이라는 경고등이 켜질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과의존이란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현저성이 증가하고 이용 조절력이 감소하여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를 말하며 현저성, 조절 실패, 문제적 결과 세 가지 요인으로 이루어집니다. 현저성은 개인의 삶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생활 패턴이 다른 행태보다 두드러지고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평소에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끼거나 스마트폰이 옆에 있으면 집중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활동 중에도 스마트폰이 계속 생각난다면 스마트폰에 대한 현저성 증가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조절 실패는 사용자의 주관적 목표에 대비하여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을 의식하고 있지만 적절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문제적 결과는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가족과 다투는 경우, 그리고 업무 수행에도 어려움을 느꼈다면 문제적 결과가 초래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스마트폰 과의존 유형을 함께 체크해 볼까요? 여러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유형은 어떻게 나오셨나요? 생각지도 못한 결과에 놀라진 않으셨나요? 매년 스마트폰 과의존 유형군 중 고위험군과 잠재적 위험군의 비율은 높아지고 있으며 부모가 과의존 유형군이면 자녀도 위험군에 속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고 스마트폰 과의존도가 높은 사람들은 스스로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검사 결과에서 잠재적 위험군이나 고위험군이 나오신 분들은 스마트 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1599-0075로 전화하여 무료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우리는 대학 생활이나 업무를 위해 또 여가 활동을 위해 나름 스마트폰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스마트폰 사용 모습, 정말 건강한 걸까요? 스마트폰 사용 문화의 현주소를 알려주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모포비아 증후군은 영어 노와 모바일, 그리고 공포증을 뜻하는 포비아의 합성어인데요. 여러분은 혹시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나오시게 되면 어떠신가요? 퇴근할 때까지 두고 나온 걸 잊고 지내시나요? 아님 뭔가 중요한 연락이 와 있지는 않을까 궁금하고 또 쉬는 시간에도 뭘 해야 할지 몰라 왠지 불안하고 빨리 귀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진 않나요? 이러한 불안감이 계속 더해진다면 노모포비아 증후군이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앞에 두고 있다면 말을 하는 사람의 기분은 어떨까요? 두 번째로 살펴본 문제점은 퍼빙입니다.
퍼빙은 폰과 스누빅의 합성어로 대화 상대방을 앞에 두고 스마트폰에만 집중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퍼빙은 가족 간의 대화 자리, 식사 자리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함께 식탁에 앉아 있지만 대화는 실종된 자리. 정말 함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눈으로 맞장구를 쳐주고 공감해줘야 할 대화의 자리에서 스마트폰에 열중하게 된다면 어느새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사라지게 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사고가 일어날 뻔한 상황이죠. 세 번째 문제점은 스몬비족입니다. 여기서 스몬비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느라 고개 숙이고 걷는 사람을 넋 빠진 시체 같다는 점을 풍자한 신조어로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입니다. 최근에는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등 그 문제가 심각해 도로 위에 폭탄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지자체들의 노력은 있었으나 관련 법안이나 공식적인 대응 방침이 없어 이용자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동 중 스마트폰 사용이 누군가의 삶을 오프시키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머리로 기억하던 내 가족과 친구의 전화번호와 생일들. 이제는 스마트폰에 저장하면 되니 굳이 외울 필요가 없게 되었죠. 네 번째 현상은 20, 30대 젊은이들에게 나타나는 영츠하이머로 아주 간단한 계산도 스마트폰이 대신해주고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검색하게 됨에 따라 점차 뇌의 기능이 쇠퇴하여 저장된 기억을 꺼내는 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일종의 디지털 치매를 말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의 과부하 신호는 몸 상태에서도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 현상은 VDT 증후군으로 스마트폰이나 영상기기를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서 얻게 되는 안구건조증이나 목과 어깨 통증 등 여러 가지 증상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본인 스스로 몇 개 정도 해당하는지 점검해보고 바른 자세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스마트폰 사용의 과부하를 알려주는 마지막 여섯 번째 현상은 비만입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음식을 섭취하면 빠르게 먹거나 양 조절 실패 등으로 비만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데요. 식사 중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지양하는 것이 좋겠죠. 지금까지 스마트폰 사용에 과부하가 걸렸을 때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과의존적 사용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문제들을 주 이용 콘텐츠별로 짚어보겠습니다. 콘텐츠별 사례 첫 번째로 스마트폰 게임의 문제점을 보았는데요. 매년 성장하는 모바일 게임은 스마트폰 성능이 좋아짐에 따라 게임 퀄리티도 높아지고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스마트폰 게임은 수익 발생을 위해 유료 확률형 아이템을 게임에 탑재시키고 있는데 일부 업체들은 이를 악용해 도박 수준의 낮은 확률로 설정하여 사용자의 충동적 소비와 사행 행위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게임 자체는 심의를 받지만 광고물은 심의 체계가 없다는 것을 악용해 일부 게임들은 광고 영상을 포르노물에 가깝게 만들고 성적 호기심을 부추겨서 게임 접속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SNS에서도 과의존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인맥과 소통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던 SNS가 이제는 자신의 행복한 모습, 차별화된 경험을 남들에게 과시하고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용자 중 일부는 SNS가 없는 것이 바람직하고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사회생활, 인맥 관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SNS를 사용하면서 피로도가 증가하는 것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카페인 우울증은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에서 남들은 행복하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자신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면서 우울감과 박탈감에 빠지는 증상을 말합니다. 또한 SNS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폭력도 사회적으로 큰 이슈입니다.
어디서든 간편하게 사진을 공유할 수 있는 SNS에서는 가벼운 감정으로 지인을 능욕하는 사진을 올렸다가 인권을 크게 침해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 모든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과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11조에 의거하여 벌금형 또는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글을 쓸 때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악용하여 보복성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는 범죄가 늘고 있고 불법 음란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 음란물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현대인들은 전화 대신 메신저를 이용해 여러 사람들과 동시에 연락을 주고받는데요. 메신저 증후군은 메신저를 업무에 이용하는 회사가 많아지면서 많은 직장인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최근에는 직장인들 사이에 랩병이나 일하기 싫어증과 같은 현상들도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대화를 메신저로 소통하는 현대인들은 작은 문자 메시지에도 쉽게 초조함을 느끼곤 하는데요.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에 집착하지 않도록 급한 용무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소통하거나 메시지를 읽었다면 타인을 배려하는 답신으로 메신저 에티켓을 지키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모바일 동영상을 접하면서 새로운 정보와 뉴스의 홍수 속에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많은 모바일 동영상 중 과연 몇 %가 진짜 뉴스일까요? 국민 5명 중 2명꼴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허위 정보, 즉 가짜 뉴스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설문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보 독해력을 높이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신조어로 인한 언어 파괴 문제도 있습니다. 유튜브의 유명 BJ들과 온라인 게임 유저들은 수많은 신조어들을 사용하곤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일부 신조어가 범죄 용어를 연상시켜 범죄를 가볍게 여기게 되거나 폭력 행위의 심각성에도 무뎌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조어의 무분별한 확산과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콘텐츠 제작자뿐만 아니라 콘텐츠 이용자인 우리 모두 문제에 대한 인식과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폰의 특징, 즉 휴대성, 연결성, 대중성, 범용성은 스마트폰의 급격한 확산과 혁명으로 이어졌고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도 큰 변화를 가져다 줬습니다. SNS를 통해 수많은 정보의 습득과 공유가 용이해지고 누구와도 실시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해졌지만 SNS상에서 형성된 인맥 관리에 대한 피로감도 커지고 개인정보 유출, 악성 코드 및 불법 유해 정보 확산의 역기능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확산으로 메일, 결제, 고객 정보 접근이 가능해져 모바일 오피스를 도입하는 등 일하는 방식도 스마트 워크화되고 있지만 일과 삶의 균형이 붕괴되는 문제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순기능과 역기능의 문제가 동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존적 사용이 습관화되다 보니 이를 스스로 자각하기 쉽지 않고 자각한다 하더라도 단순한 결심만으로 사용을 조절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스스로 스마트폰을 바르고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략적인 힘, 즉 디지털 시민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혹시 모모 세대를 알고 계신가요? 모모 세대란 1990년대 이후 출생하여 스마트폰과 함께 아동 청소년기를 보내는 세대를 말하며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 환경에 노출된 세대입니다. 모모 세대는 이미지 표현의 문화와 익명성, 다양성을 가진 인터넷 공간에서 무수히 많은 또 다른 자기를 만들어내고 그 모습과 역할에 몰입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해 쉽게 과의존할 수 있는 청소년 자녀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도해보세요. 첫 번째, 자녀가 하는 게임을 검색하여 등급제에 맞지 않는 게임이나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이 높은 게임을 하진 않는지 지켜봐 주세요. 두 번째, 자녀들에게 SNS에 글을 쓸 때 자신의 정보를 함부로 공개하지 않도록 신중한 글쓰기 방법을 알려주세요. 세 번째, 스트리밍 서비스는 시청 시간 설정과 알림 차단 기능으로 필요한 콘텐츠만 보도록 하고 같은 주제로 함께 대화해 보세요. 네 번째, 부모가 과의존 위험군인 경우 자녀도 높은 확률로 과의존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녀만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도 스스로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또한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결정적 시기에 접한 스마트폰은 추후에 쉽게 과의존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고 발달 시기별로 접근하여 지도해야 합니다. 0세에서 만 2세의 영아의 경우 미디어 시청 활동을 되도록 피하고 스마트폰이 아이의 눈에 띄지 않도록 잘 치워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유아는 1시간 이내로 사용하되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인지 기능과 감정 조절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교육용 앱 대신 책을 이용해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만 6세 미만 유아의 뇌 발달을 위해서는 오감놀이와 교육을 통해 최대한 많은 감각을 적절히 자극하는 것이 좋고 만 6세에서 만 12세까지의 아동은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이 어떠한지 체크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용 시간을 가족과 정한 뒤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부모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자녀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부모 스스로 조절하면서 아이에게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법을 지도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빠르게 정착한 스마트폰은 그만큼 유용하고 편리한 생활을 제공해주지만 다른 방면에서 불편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운전 중에는 절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마세요.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은 엄연히 불법 행위이며 운전하기 전 알림을 모두 끄고 운전이 끝난 후 사용하려고 노력하세요. 꼭 사용해야 할 경우 음성인식 AI를 활용하세요. 두 번째, 건강을 위해 바른 자세로 스마트폰을 사용하세요. 손으로 턱을 괴는 행동, 등과 목이 굽은 자세를 피하고 척추를 꼿꼿이 세워 바른 자세를 유지하세요. 30분 후 고정된 자세를 풀기 위해 10분 정도 휴식을 취해보세요. 10분의 사용 후에는 눈을 잠시 감았다 뜨거나 먼 곳을 바라봐 주세요. 세 번째, 건강한 생활을 위해 수면 습관을 점검해 주세요. 수면 시간에 잠이 부족하지 않도록 스마트폰과 거리를 두고 무음 모드로 설정하시고 알람은 스마트폰 대신 알람 시계를 사용해 보세요. 건강한 바이오리듬 유지로 활기찬 일상을 시작해 보세요. 네 번째, 너무 많은 앱과 서비스 사용은 지양하세요.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앱을 점검해 보세요. 그중 사용하지 않는 앱은 과감하게 삭제를 하고 사용하는 앱과 서비스를 최소화해 보세요. 다섯 번째, 메신저로 진행하는 업무를 줄여보세요. 업무 중 메신저 사용은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업무의 집중도를 떨어뜨립니다. 또한 너무 무분별한 메시지가 생기게 되면서 사생활과 직장 생활의 경계를 불분명하게 합니다. 따라서 협업을 할 때 업무 수단의 선정에 대해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혼자만의 시간을 즐겨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생각하는 사색의 시간으로 가져보세요. 스마트폰으로 하는 검색력 대신 사고력을, SNS에 쏟는 시간을 줄이고 책을 읽거나 자신과 마주하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겨보세요. 7번째,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스마트폰 없이 지내보세요. 스마트폰의 스크린을 따라 계속해서 자극되고 있는 우리의 뇌를 쉬게 해보세요. 처음에는 하루에 30분에서 시작하여 차츰 그 시간을 늘려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스마트폰이 없이 지내다 보면 우리의 뇌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주의력을 알맞은 곳에 둘 수 있는 최상의 상태가 될 겁니다. 8번째, 산책이나 운동 등 신체적인 취미 활동을 만들어 보세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에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운동과 산책이라고 하죠. 스마트폰에 과하게 의존하느라 일시 정지된 육체를 위해 활동적인 취미를 즐겨보세요. 흥미있는 대안 활동을 통해 건강한 삶과 스마트폰의 바른 사용을 습관화해보세요.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빼놓을 수 없는 일부가 된 스마트폰.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내 삶에 방해가 될 수도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꼭 필요한 기능만을 스마트하게 사용하는 디지털 미니멀리스트가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스마트폰과 적당한 거리두기는 불필요하게 손에 항시 잡고 있던 습관을 건강한 사용 습관으로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줄여야지 라는 막연한 각오만으로는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때문에 목표 행동은 구체적이어야 하고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이어야 합니다. 즉, 잠잘 때 유독 나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면 스마트폰 화면 밝기를 최대한 어둡게 하기, 소리는 무음으로 하기, 스마트폰의 위치는 손을 뻗었을 때 닿지 않는 책상 위에 두기 등으로 습관화해 볼 수 있겠고,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나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면 교통카드 단말기에 태그 후 바로 주머니나 가방에 넣기, 혼잡한 상황에서 주머니나 가방에 넣어두고 음악을 듣기, 차문이 열리고 이동할 때는 주머니나 가방에 넣기 등으로 계획하고 실천해 본다면 건강한 사용 습관이 잘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나치게 한꺼번에 여러 행동을 하려 하면 실패하기 쉽기 때문에 하나가 익숙해지면 그 다음 행동으로 하나씩 늘려가는 것이 성공의 확률을 높일 수 있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스마트폰은 우리의 삶과 더 밀접해지면서 살아가는 데에 유용한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도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문제겠죠.
지금까지의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여러분 모두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적절하게 온오프하여 보다 건강하고 스마트한 삶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